자, 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온라인 수업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내용은 조선의 건국과 국가기틀의 마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2시간으로 쪼개서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역사 1교과서 150쪽부터 시작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건국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섰어요. 이제 왕이 바뀌었다는 거죠. 고려의 왕은 주로 왕씨가 했다면 이제 조선의 왕은 이씨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싹 바뀌거나 뭐 사회 시스템이 싹 바뀌거나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뭐 고려에서 그냥 나라 이름만 바뀐 거 아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것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것이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3가지 부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배 세력 관련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주로 누가 지배 세력이었는가 하면 문벌귀족이었죠. 나중에는 문벌귀족 말고 무신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문세족 이렇게 되는데 특정 사실은 문벌귀족들이 그 지배 세력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런 문벌귀족들, 특정 귀족 가문들이 권력들은 이제 족지엄해서 유지되는 사회가 고려 사회였다면 조선에는 이런 문벌귀족 사회, 문벌귀족들의 힘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새롭게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문벌귀족이 완전히 싹 없어지고 전혀 다른 신진사회가 싹 등장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문벌귀족 중에서도 신진사대부가 많이 나와요. 즉 아버지는 문벌귀족이지만 지는 신진사대부의 이런 아들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벌귀족도 종이치네요. 문벌귀족 가문이 좀 쭉 이어진다 뭐 이렇게도 쭉 이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라든지 그들의 활동이라든지 학문적 기반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진사대부를 또 다른 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려 때는 내가 어떤 가문 출신이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면 물론 조선시대도 그것이 뭐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조선 초기에는 아무래도 가문보다는 실력, 야 자가 요번에 과거에서 몇 등 했다더라, 자가 여기에서 완전 도통한 나라더라, 야 집은 별거 없지만 자는 실력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높게 사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문보다는 실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민생,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에서는 토지제도가 개혁됐죠. 이 토지제도 개혁,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이 죄송합니다. 이 토지제도 개혁 내용을 보면은, 여기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과전법이 시행됐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과전법이 시행되면서 건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자영농, 지가 농사져서 지가 먹고 사는 자영농의 포지션을 형성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생활이 상당히 안정되는, 고려 때보다 훨씬 더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고려에는 사실은 딱히 국가 이념이라는 것들이 딱히 이게 국가 이념이야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치에서는 유교를 주로 따르고 이랬는데 조선시대 오면 국가 이념이 확실히 딱 정해집니다. 성리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성리학이 국가와 사회를 끼는 이념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정치 제도라든지 사회 윤리라든지 아니면 여성 생활, 남성 생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유교 윤리가 중심이 되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에서 조선 건국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광펜으로 바꿔야 되겠네. 좀 굵은 걸로. 자, 태종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임금이 이성계죠. 이성계는 태조라고 부릅니다. 이성계 밑으로 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우체계 152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거기 보면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이나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밑에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1명, 2명, 3명, 4명, 6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신의왕후가 죽고 나서 이성계가 또 한 번 더 결혼하거든요.
이제 신의왕후는 사실은 왕후가 돼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이성계가 왕이 될 때 부인이었던 사람은 신덕왕후입니다. 이 신덕왕후 밑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성계가 장군으로 있으면서 전장을 누비고 이래서 많은 공을 세울 때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전장을 누비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자,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다음 이제 왕은 아들이 해야 되는데, 이성계 아들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방우라는 사람입니다. 야는 온건파 신진사대부였어요. 신진사대부긴 한데 온건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의 그런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반대하고 결국 아버지를 버리고 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타납니다.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방과입니다. 방과. 이 방과인데 야는 좀 이제 몸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몸 쓰는 걸 좋아해서 주로 아버지 따라서 전쟁터 다니고 거기서 많은 공을 세우고 했었어요. 이랬던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방이고, 방이는 뭐 그렇게 임팩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방이는 아마 미리 그 전에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반간입니다. 반간도 역시 마찬가지 아버지 따라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고 야심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가 방원인데, 방원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진 않았지만 나름 과거 시험을 쳐서 합격한, 고려 때 과거에 합격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방년은 좀 약한 존재였고요. 주로 이제 임팩트가 있는 아가 방간과 방원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돼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다음 왕권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일 막내인 방석한테, 뭐 나이도 어렸거든요. 방석한테 왕권을 물려주려고 세자를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지가 왕위를 물려받아야지 생각하고 있던 아가 방간하고 방원인데 저거 물 건너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야들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왕자의 난이라고 불러요. 1차 왕자의 난.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죠. 아버지한테 칼 겨누고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막내인 방석을 세자를 시키는데 찬성했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아버지를 협박해가지고 정도전과 방석을 제거했고 아버지를 협박해가지고 세자를 바꿉니다. 누구로 바꾸는가 하면 정종, 형님이 해야지 하면서 그 이방과한테 세자로 물려주게 해서 이방과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합니다. 이방과는 사실은 왕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한데 지금 동생들 때문에 덜렁 왕이 된 거죠. 새끼도 죽어가지 왜 내가 시키노? 당연히 방과는 왕이 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왕하는 걸 싫어했어요.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왕이 이제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정종 다음이. 그 다음 왕자리를 놓고 방간과 방원이 또 한판 붙습니다. 그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방원이 이기거든요. 이방원이 이기자마자 왕인 정종은 그래 네가 이겼으니까 네가 다음 왕해 하면서 그냥 바로 또 왕이 물려줘 버려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이방원이고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은 이렇게 물론 그냥 보면은 자기 동생도 죽이고 뭐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정도전도 제거했고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칼도 갖다 댔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토록 죽이지 말라 했던 정몽주도 이방원이 제거했거든요. 이렇게 한 피비린내 속에서 왕이 되긴 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왕이 바로 태종입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때 태종이 왕권을 잡았을 때 태종 지도 사실은 지가 거느리고 있는 개인적 병사가 있어요. 그걸 사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병들이 나름대로 행세하는 대감들은 다 사병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다 없애라고 합니다. 태종 지가 왕이 되니까. 지가 왕 되고 나니까 야 사병 다 없애. 그 사병들 전부 군대 잡아넣어. 그래가지고 군사권을 왕에게 좀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태종이 왕이 되는데 진짜 공을 많이 세웠던 게 태종 부인의 동생들이거든요. 그 태종 부인이 민시황후인데 그 민시황후의 동생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엄청 공을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이제 매제가 왕이 됐으니까 매형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야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남대로 우리 매형이 왕이다 이러면서 폼 좀 잡고 다니고 이러니까 태종이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새끼들 감히 외척 세력이 나대? 이러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제 자기 부인하고 관계도 뭐 틀어지고 막 이래 되는 거죠. 나중에는 세종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장인어른도 민제라고 부리는데 자기 장인어른도 제거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부인하고 원수지간이 되다시피 하기도 해요. 이처럼 철저하게 외척 세력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군더더기들을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대요. 그 전에 이성계, 그다음에 태조, 정종 때까지만 해도 주로 정도전이 나라의 정치적 기틀을 잡습니다. 정도전은 신하들이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하들이 의논해서,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으로 바탕한 성리학자들이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서 기존의 그 정책들의 의논은 의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을 육주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왕중심 통치체제가 되면서 왕이 직접 육주한테 명령을 내리는 육조 직계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 좀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가 정비되었다는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종은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해요. 호패라는 것들을 다 차고 다니게 합니다. 호패는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호패를 다 차도록 해가지고 인구동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정도전이 막 명나라를 치야 된다고 요동정벌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방원이 반대했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나니까 요동정벌 이런 것도 없던 일로 하고 명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나라가 계속 우리한테 시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종이 그 시비를 다 받아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받들어 모실게요. 하면서 완전 저자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대 관계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때 확립이 돼요. 그래서 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대를 한다. 큰 나라한테는 우리가 사대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정을 확보한다. 그리고 작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웃한 작은 나라에 대해서는 교린을 한다. 그래서 사대 교린이라는 외교 원칙이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요 활동이까지 한 겁니다. 그죠? 활동 3, 4는 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